자, 수능 특강 인문예술 1번부터 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책 펼쳐서 먼저 읽은 다음에 강의 듣도록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단락에서는 관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악과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인재양성과 관료 수급했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성균관, 지방에서는 향교를 설치하여 운영을 했는데, 이게 관악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성균관과 향교. 근데 이제 16세기 접어들면서 성균관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가는 경우, 이건 성균관의 어떤 문제점, 이걸 안 거치고도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원이 미달됐고, 향교, 지방 관악에서의 향교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가 석교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 이 문제점 두 가지, 플러스해서 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소홀해져서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이제 관악이 아니라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악,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공교육이고, 이제 이 공교육이 이런 한계를 노출하니까 사학이 융성하게 됐다. 맞죠? 그래서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힘들어지니까 사학에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하였고, 이제 사학이 더욱더 활성화됐고 관악이 더욱 쇠퇴했다. 그래서 첫 단락에서 이제 관악의 쇠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과거제, 아까 가장 중요한 이제 과거제 이야기를 해요. 관악 이야기했었고 과거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제도 오랜 기간 너무 시행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시험의 문제점이죠.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결과주의적이니까, 그래서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인 과거제는 이게 이제 선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게 과거제의 한계예요. 과거제의 한계. 그다음 그래서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제 인격보다는 합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실제로 여러 대에 걸쳐 축적된 이제 모범 답안만 외우는 풍토. 그 다음에 뭐 이제 두 문자, 첫 글자 뽑아가지고 한 글자씩 뽑아 외우는 수험 방법. 이 발달하기 때문에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과거 응시에 이제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된다. 또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 나머지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그 인근에 편중되었다는 건 이제 중앙과 지방의 어떤 지금은 뭐 인터넷 때문에 덜 하지만 어떤 정보 차이 때문에 중앙에 시험 합격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불평등, 지역 격차죠.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건 과거제의 문제점이죠. 과거제의 문제. 첫 단락에 다 깔았잖아요. 관악과 과거제. 이거 각각 문제를 노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반개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이 관악의 침체 첫 단락, 과거제 폐단 두 번째 단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학제 개편을 통해서 공거제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그는 교육을 지식의 전달이나 학습에 그치는 거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인격 같은 거 안 보는 거 있잖아요.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 이념, 규범이 관철되도록 사회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했다. 그가 제안한 공거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양반과 평민 둘 다 대상을 합니다.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숙이라는 교육기관을 거쳐서 서울에서는 방상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사학에서는 3년, 중학에서 다시 1년을, 지방에서는 향상에서 15세, 이건 여기부터 지방이죠. 읍학에서 3년, 영학에서 다시 1년을 수학한 뒤 이제 태학에 입학하는 학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게 만약에 이제 내신에 출제되면 간단하게 뭐 정리를 좀 해두셔야겠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둘 다 이제 출발은 둘 다 이숙인데, 지방이든 서울이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숙 위에 방상이 있고, 방상까지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방상에서 15세까지, 그다음 방상 위에서 사학에서 15년까지 3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학에서 또 1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이숙 다음에 향상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읍학에서 3년,
그 다음 똑같이 뭐 연도는 똑같네요. 영학에서 다시 1년을 수학한 뒤 최고의 교육기관 둘 다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건 이 위에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에서 입학하는 학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게 이제 서울이고 각각 3년, 3년, 1년 맞죠? 이수에서는 방상에서 이까지 15년 15살까지 공부를 하고 똑같이 3, 3, 1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 이거는 지방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태학에 입학한다. 이 글씨를 제가 못 적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적다 보니까 좀 그런데 공책에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태학의 재학생 중 일부가 진사로 선발되어 진사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태학 위에는 또 아이고 씨 여백에다 적을걸 진사원에 들어가고 선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실무 능력을 검증을 한 뒤 7에서 9품의 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진사원 다음에 이제 7에서 9품 직에 임명이 된다. 그래서 공거제에서 상급 학교로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 부적절한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파직이나 징계를 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면 이제 더 엄격하게 선발해서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관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관료를 선발하면 이게 이제 서울이고 이게 지방이니까 뭐 비슷한 학제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격차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뭐 이제 성리학적으로 교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거제의 내용입니다. 공거제 학제 개편이죠. 학제 개편. 이건 서울의 학제, 이건 지방의 학제. 그 다음에 이거 중간에 혹시 선발을 잘못하게 되면 그걸 담당하는 관리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엄격하게 선발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학제 개편, 공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게 필요하다. 아까 관악의 세태에서도 이제 어떤 재정적 지원 소홀해진 게 있었잖아요. 이거 다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조선의 모든 법과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의 근본에는 토지 제도가 있다. 그래서 토지 개혁 안으로 균전제라는 걸 주장하였다. 이제 공거제가 실시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어떤 재정적 뒷받침으로 균전제를 주장했다. 그래서 균전제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셔야겠죠.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모두 무슨 한다? 국유화한다. 뭐 이제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사회 구성원에게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다 뭐 일종의 이제 공산주의 비슷한 거죠. 국유화는 왕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다시 죽으면 다시 국유화 나락게 된다고 맞죠? 그런데 이건 이제 나라가 골고루 분배한다는 것이 산농상 간에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한다. 이게 일종의 이제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균전제를 통한 토지 개혁에는 사적 소유를 바탕에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의 개념, 이건 나라가 소유하는 거니까. 그럼 기존에는 아마 조선이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두고 있었나 보네요. 맞죠? 이래야지 이상적인 국가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왕조에 건의됐지만 이런 유영원의 개혁안 두 가지 공거제랑 균전제, 당연히 이제 기득권, 땅 가진 세력들은 반대하겠죠. 실현되지 못했지만 하지만 뭐 이제 조선 현실을 잘 분석해서 반영하라는 시도 자체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개혁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번은 첫 단락에 있죠. 사학의 활성화, 관학의 쇠퇴. 그 다음에 인격에 대한 검증 없이 결과주의적인 과거제, 수급에 문제가 있다. 맞고. 그 다음 공거제는 선발을 담당한 처벌받을 수 있죠.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하면. 그 다음에 사적 소유가 아니라 이건 이제 공거제를 주장했잖아요. 공적 소유죠. 공적 소유. 근데 이제 선비한테 더 많이 준다는 한계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단락에 있고 5번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이번 문제부터 이어서 할게요. A가 공거제 파트인데 7에서 9품직으로 등용될 때 실무 능력, 진사원에서 7에서 9품 올라갈 때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검증한 것은 이 인격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위에 보시면 여기서 인품과 실무 능력 둘 다 검증을 하잖아요. 진사로 선발되고 진사원에 들어가서 인품과 실무 능력 검증 받아서 7, 9품직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에 이숙을 바탕으로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서울에는 이제 방상 3년, 사학 3년, 중학 1년, 방상까지는 이제 15살까지, 지방에는 향상 3, 1 등 것은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없애기 위한 것 맞죠? 같은 학제를 두고 있다고. 그 다음 각 고을에 이숙을 두고 서울의 방상과 지방의 향상, 서울에는 방상, 지방의 향상을 운영한 것은 전국 각지가 모두 교화되기 위해서. 서울만 성리학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 4번 각 단계마다 선발의 과정을 거쳐서 진사원에 들어간다 라고 했었고, 이건 이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특정 지역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겠군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공거제가 실시되기 위해서 이 재정적 뒷받침인 균전제가 실시되어야 된다. 토지의 공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균전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단계적 선발과 재정적 지원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선발의 과정을 거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랑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죠. 5번 15세가 넘으면 사학이나 읍학에서 3년, 중학이나 영학에서 1년을 수학한 뒤 이까지 15세, 여기 3년 보내고 16세부터 읍학이랑 이제 3일 수학한 뒤 태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게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만 통과하면 되니까 굳이 학교를 다 이렇게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제 공거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다 거쳐야 된다고요. 아니면 짧은 시간 내 지식만을 습득하는 어떤 과거제의 문제점을 방지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문제, 낭천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천거제 일환으로 운영된, 천거는 추천한다는 거예요. 관료 선발 담당하는 관원이 낭관이 있는데, 뭐 입학사정관 같은 거죠, 오늘날로 치면.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6품 이하의 관직에 청거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서울만 하네. 낭천제가 제한된 가장 큰 원인은, 이 원인을 이야기해요. 자녀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음서제의 문란 때문이다. 음서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부모의 관직을 물려받는 거죠. 음서제를 통해 관직을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원래는 이제 취재라는 시험을 걸쳐서 인격과 학문적 자질을 심사받아야 했지만, 이 시험인 취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낭천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정리하면 낭천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음서제의 문란 때문인데, 음서제의 문란 때문에, 음서제가 원래 취재라는 어떤 선발 과정, 시험을 거쳐서 선발되는 거였는데, 이게 유명무실, 형식화, 요식화 이렇게 유명무실해지니까 시험을 잘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재 대신에 낭천제, 추천, 천거, 입학사정관 제도를 거치겠다. 시험 대신에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좀 봐두셔야 되고, 기역은 공고제, 니은은 낭천제. 기존 관리들이 이제 선발 권한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죠. 이건 맞고, 기역도 여기 관리들이 엄격한 선발 한다 했죠. 수령이나 교관이 선발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으로 선발하는 거. 기역은 과거제고 여기는 취재, 이거의 문제점 때문에 제한된 것이 맞습니다. 3번에 기역과 니은 모두 관료로 선발되기 위에 요구되는 신분적 제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돼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가장 오늘날로 치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인 이수를 모두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수는 양반과 평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니까 신분적 제약을 강화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양반과 평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역은 해당하지 않지만 니은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좀 신분적 제약을 강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맞죠? 예, 이거는 뭐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신분적 일종의 그것도 뭐 신분적 제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기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에요. 그 다음 기역에 비해 니은은 관료 선발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 기역은 이제 서울과 지방이 모든 같은 학제를 가지고 운영되니까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겠고 니은은 서울만 하니까 심화시키겠죠. 그래서 기역은 니은에 비해 심화시킨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기역은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니은은 천거라는 한 단계만 거치는 거죠. 천거, 시험 대신 취재 대신에 천거. 그래서 관료로 선발된 자격이 주어진다. 이건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인문예술 1번 독해를 해봤고 혹시 여기 학제 개편하는 것만 조금 이거 선생님이 깔끔하게 못 적었는데 이것만 공책에 다시 적어서 혹시 내신 때는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예술 2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인문예술 2번 좀 만만치는 않은 지문인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일단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이 있는데 지식은 인식 주체, 인식하는 사람의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예, 객관적이라는 건 실험과 관찰 같은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증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오로지 지식이다.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오로지 지식이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실증주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좋다 나쁘다 이런 사람의 어떤 편견 같은 개입 없이 실험과 관찰이라는 건 되게 객관적이잖아요. 이런 것만으로 얻어지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이러한 입장, 실증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 얘는 개입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들은 일종의 사이비 지식이 되는 셈이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천천히 할게요.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얻어진 지식, 객관적으로 이거는 이제 실험과 관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험과 관찰로 얻어진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라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형이상학이나 이거 이제 형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네요. 뭐 인간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학 이것도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죠.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적인 지식들은 인식 주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니까 참된 지식이 아니야, 사이비 지식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거는 주관적이죠. 개입을 하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런 것만이 개입하지 않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고, 이런 것들은 참된 지식이 아니야, 사이비 지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딜타이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이게 이제 실증주의 입장이죠. 객관적인 거니까. 실증주의, 평가하려는 실증주의에 반대하면은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학자겠네요.
정신과학과, 이게 여기서 있는 어떤 자연과학을 구분하였다. 그래서 얘가 실증주의에 반대해서 정신과학과,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거 아니겠어요? 자연과학을 구분하였다. 정신과학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인정하는 이해이며, 말 그대로 정신적인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개입을 인정하는 거고, 자연과학은 철저히 배제하는 설명이다. 그래서 그는 각각의 분야의 고유한 방법이 존재하는 점을 역설하며 정신과학의 고유성, 예의 고유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여기까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실증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학자인 누구야, 딜타이 같은 경우에, 딜타이는 아니야, 너네는 얘만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애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돌아가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이런 거는 자연과학이고, 이런 거는 뭐였지? 정신과학. 예. 정신과학이야. 그래서 이런 지식도 있고 이런 지식도 있다. 그래서 얘의 고유성, 그러니까 너네는 얘를 무시하는데 얘가 진짜 지식이 아니라 사이비 지식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얘만이 가지는 고유성이 있다 해서 얘와 얘가 대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증주의자는 얘만이 지식이야, 얘는 지식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딜타이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지식도 있고 이런 지식도 있어, 자연과학이라는 지식도 있고 정신과학이라는 지식도 있어, 개입하지 않는 지식도 있고 인간의 인식 주체에 적극적인 역할이 있는 지식이 있다, 이게 정신과학이다. 얘만의 어떤 고유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증주의는 얘만 지식이고 얘는 지식이 아니야. 근데 딜타이는 얘도 지식에는 인식 주체가 개입하지 않는 지식도 있지만 개입하는 지식도 있어, 얘만이 가지는 가치가 있어, 고유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그르송이라는 학자, 딜타이 말고 나오네요. 이게 또 이제 정신과학이죠.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하였다 하면, 이제 딜타이와 베그로송은 둘 다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왜? 형이상학만이 가진 고유성과 독자성이 있다. 그래서 얘만이 가진 고유성과 독자성이 있어. 둘 다 이제 딜타이랑 베그르송은 이 실증주의 입장에서 입장에 반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 다르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둘 다 어떤 대등한 지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베그르송의 어떤 설명을 앞으로 해줄 겁니다. 좀 지우고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베그르송이 이거 이제 둘 다 대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베그르송은 사물을 인식해야지 그가 어떤 지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인식하는 상이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과 직관을 구분한다. 그래서 이게 이양 대립이니까 잘 나눠주셔야 돼요. 분석은 우리가 사물의 주위를 돈다는 거고, 사물의 외부에 있는 거고, 직관은 우리의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함축한다면 포함한다는 거고, 가령 예시를 들어 설명해요.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고 있다고 하자.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주는데,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 이 분석을 대표하는 게 상징이나 관점이거든요. 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베그르송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분석과 직관이고, 분석은 사물의 외부를 돈다는 거고, 외부에서 분석하는 거고, 직관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건데, 분석이라는 건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했어요. 분석이라는 건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가 잘 아는 영화 해볼까요? 어떤 베테랑이라는 영화로 생각해보면, 이거 소설이라 생각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유아인이
재벌 2세인데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어떤 얘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징이나 어떤 관점이 있을 건데 유아인 같은 경우는 뭐 악당, 재벌 2세 이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이면 다 된다,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자, 계속해서 분석입니다. 이 상징이나 관점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작가가 묘사한 아까 이제 베테랑의 조태호, 유아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 봄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다. 자, 분석에서는 어떤 작품 속의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과 사물과 뭐 해본다? 비교해 봄으로써 파악을 한다. 다시 한번 계속 읽고 설명 다시 할게요. 상징이나 관점은 나를 인물 외부에 위치시키고 얘가 분석이니까 분석은 외부에 있다고 했죠. 위치시키고 그 인물이 다른 사물, 다른 인물과 공통으로 지닌 것을 알게 할 뿐이므로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며 불완전한 표상이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뭐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뭐 아까 유아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좀 예시를 바꿔서 선생님 이제 박윤현이니까 선생님 소설적 인물이라 칠게요. 선생님 이제 어떤 뭐 쓰레기를 이제 소설적 인물인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 네, 이어서 할게요.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 무단 투기하면 뭐 나쁜 놈이다. 근데 이제 박윤현이란 인물을 분석하는 거죠. 하면 니네가 나를 분석할 때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사람들은 니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다른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살면서 봤던 다른 인물들이 B라는 사람, 선생님 B라는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니까 내가 나중에 그 사람을 보니까 나쁜 놈이더라. 이 인물 보는데 선생님도 똑같이 이 B랑 똑같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으니까 선생님도 무슨 놈일 거야?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윤현이라는 사람, 소설 속에 나오는 박윤현이라는 사람, 이 사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다른 인물을 항상 끌어들여서 선생님을 평가하고 분석하려는 거, 이게 분석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인물을 끌어들여서 선생님도 나쁜 놈일 거야 라고 분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나쁜 놈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거죠. 뭐 선생님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수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분석 같은 경우 항상 다른 인물. 그래서 알게 된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면 불완전한 표상이다. 선생님 쓰레기 버렸는데 그 쓰레기는 뭐 선생님이 되게 이제 경제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부를 더 뽑을 거고 그럼 일자리가 창출될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에서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물에 대해서 완전한 고유한 것이 아니다. 그 인물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 여기까지가 분석이에요.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치될 때 이건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인공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보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인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박윤현만 보겠다. 즉 단순하고 불가분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느낌과 관련이 있다.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불가분한 마치 너네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분석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불가분한 느낌과 관련이 있다. 맞죠? 자연스럽게 그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얘를 알고 싶어요. 근데 분석 같은 경우에 인물의 고유한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했어요.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 이 고유한 것, 본질은 본래 내적인 거잖아. 외부에서 지각될 수 없고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징은 아까 분석의 방법이었죠. 분석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백으르송이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 표현, 얘가 분석이죠. 상징을 보는 건 분석이에요. 분석과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사이의 구분, 이건 직관이죠. 직관의 구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분석할 때 분석과 직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분석은 외부에서 상징과 관점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인물을 끌어들여서 제가 쓰레기 버렸으니까 제가 나쁜 놈이었듯이 선생님도 나쁜 놈일 거야, 다른 인물을 토대로 저를 분석하는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박윤현이라는 인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었고, 분석은 내부는 직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입장이 직접 되어보는 거죠. 불가분의 느낌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고, 실제로 너네가 박윤현 다른 인물 생각하지 않고 박윤현이란 인물만 보겠다라는 거고, 맞죠? 그래서 이 인물의 어떤 고유성이라는 건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직관을 통해서야지만 그 인물의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하는, 이 관점이랑 상징 나오면 무조건 분석이에요. 다른 대상에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면 다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가면서 불완전한 표상을 완성하기 위해, 그 사람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쟤는 뭐랑 비슷한데? 쟤는 C랑 비슷한데? D랑 비슷한데? E랑 비슷한데? 다른 대상을 통해서 그 인물을 파악하려다 보니까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고, 계속해서 얘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다른 대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끌어들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이걸 계속 해봤자 계속 다른 대상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고, 또한 분석은 기지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용으로, 이건 다른 대상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대상과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로 환원시키는 작용으로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하여 부자면 다 나쁜 놈, 쓰레기 버리면 다 나쁜 놈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 항상 이게 다른 대상을 끌어들여요.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 쟤는 쓰레기 버리니까 나쁜 놈이야, 쟤는 부자니까 악당일 거야, 뭐 이런 거죠. 결국 분석의 방법은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다른 대상이죠. 다른 대상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며, 이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쟤는 뭐랑 비슷해 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대상의 독특한 거, 세 글자로 뭐예요? 고유성을 결코 알 수는 없어요. 그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이에 반해 직관은 특정한 관점이나 상징을 안 써요. 다른 대상을 활용 안 한다고. 그 대상이 되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공간, 불가분의 관계, 그 대상이 되어보는 거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하고 내부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대상의 존재와 불가분, 동일시한다. 따라서 분석의 방법은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인 것. 왜? 이건 다른 대상을 항상 끌어들여서 다른 대상이나 상징, 관점 이런 거 활용하는 거니까, 맞죠? 상대적인 거고, 직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분석과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걸 글씨를 칠판에 적었으면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항상 분석의 키워드들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는 거고, 직관은 다시 한번 깔끔하게 다 적을게요. 분석은 이라고 있고, 직관이 있는데 어떤 사물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은 외부, 직관은 내부. 얘는 다른 대상, 상징이나 관점,
이거는 내부로 들어가서 그 대상과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보는 거고,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지 않죠. 아무튼 다른 대상을 안 본다는 그 대상만의 무슨 성? 고유성만 본다. 근데 얘는 다른 대상을 통해서 걔를 설명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걔를 이해할 수는 없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해가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거고, 얘는 그 대상만 완벽하게 고유성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한편 인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직관부터 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맞죠? 내부에서 외부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분석에서 직관, 이게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갈 수는 없다.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르는 길이 여기서 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1번, 하나는 분석이라는 건 상징과 관점이니까 상징과 관점은 되게 보편적인 거죠. 쓰레기 버리는 놈은 다 나쁜 놈이다. 틀에 매여서 쓰레기 버리는 놈 다 나쁜 놈이야 라는 틀에 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제가 왜 쓰레기 버렸을까 라고 제 고유성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어떤 편견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른 하나는 2번이죠. 이때 알게 된 우리의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 파트가 아니라 인위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파악한 건 그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요소들이기 때문이래. 그럼 부분이 뭐고 요소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그런 거죠. 뭐 잘생기면 인기가 많아. 어떤 유사성, 잘생긴 애들은 계속 인기가 많더라. 맞죠? 유사성은 그 대상의 속성이 되고, 이 속성이라는 건 마치 이 성질을 지닌 대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부분이 아니라 요소라고. 부분인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베그루송은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했다. 자, 부분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요소라고 했죠. 그러나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걔의 어떤 무조건적인 그냥 걔의 특성 중에 하나를 표현한 거지 걔의 부분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그건 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냥 뭐 엄청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부분이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 요소에 해당한다. 부분은 대상 안에서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반면 요소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고 대상의 재구성에 사용될 수도 없다. 자, 볼게요. 다시 직관에서 일로 갈 수 있는데 분석에서 일로 못 간다고. 첫 번째가 이런 보편적인 개념의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어떤 얘는 나쁜 놈이야 이런 틀에 매여서 얘의 고유성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이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개념이라는 건 부분이 아니라 요소라고요. 부분이 아니라 요소. 부분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요소라고요.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개념이라는 건 부분이 아니라 요소다. 만약에 얘가 부분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고유성인 전체잖아요. 박윤현이란 사람의 전체일 건데, 만약에 부분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모으면 뭐가 돼요? 전체가 될 수 있죠. 부분이라는 건 얘를 합치면 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함축한다고. 자, 만약에 얘가 부분이면 전체의 일부니까 부분을 알면 부분을 모으면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부분이 아니라 요소기 때문에 이 요소를 모은다고 해서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해서 개념을 안다고 해서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확하게 어떤 한 인물이나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분이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지만 부분이 아니라 요소기 때문에 요소면 전체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건 이제 외부고 내부잖아요. 아까 계속 차이점 설명했으니까 그것만 정리 잘 하시면 되겠죠. 실증 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실증 과학이라는 거 아까 딜타이 말에 의하면 자연과학 분석이 실증주의자들 말하는 이제 자연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외부잖아. 대상의 주위를 돌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그 대상 근데 이제 주위를 돌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분석이라는 그 대상을 다른 대상을 끌어들여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만의 고유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 왜? 다른 대상을 끌어들여서 그 대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 대상만의 고유성을 파악할 수 절대 없다고. 예. 박윤현이라는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애를 백날 끌어들여봤자 박윤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 100%. 예. 그래서 불완전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 이상학 얘랑 첫 단락 똑같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거죠. 이 정신과학이랑 자연과학 맞죠? 이렇게 두 개랑 같은 말이죠. 형 이상학은 실제를 분석하는 듯이 많아. 직관한다. 자, 아까 말했던 실증주의자들은 얘를 사이비 지식이라고 표현했잖아. 예, 형 이상학을. 근데 이제 얘는 그래. 니네가 말하는 실증주의자 말하는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토대로 걔를 분석하지만 걔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야. 예,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형 이상학은 실제를 분석하는 직관한대. 그래서 형 이상학은 실제를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자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건 분석의 방법입니다. 분석의 방법. 왜냐면 왜 상대적이냐면 항상 다른 대상을 끌어들여서 분석하는 게 형 이상학이잖아. 아 분석이잖아. 예. 인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파악하며 하면 또 나오네요. 예. 절대적으로 파악하며 실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 자, 이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 관점을 취하죠. 분석은 대신 뭐 다른 대상을 여러 개 끌어들일 거 아니야. 실제 안에 내부에 위치하고 부호적인 표현이나 번역은 분석이죠. 혹은 재현. 이 분석의 아까 상징, 부호적인 표현 상징이에요. 상징이나 번역 혹은 재현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실제를 파악하는 게 직관이죠.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혹시 내신 기간 때는 다 한번 좀 정리해서 이 표에다가 분석과 직관을 적어주면 좋겠네요. 마지막 단락에 말하면 이제 마지막 단락 내용은 분석은 이거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얘는 절대적이야. 그 대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내부로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보는 거고 그 대상만 보는 거고 얘는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분석은 자연과학에 쓰는 거고 이거는 말했던 어떤 형 이상학에 쓴다. 정신과학 얘는 자연과학, 실증과학 이런 데 쓴다. 이런 연구 방법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첫 달라고 다시 돌아가면 얘는 자연과학은 분석의 방법 그 다음에 정신과학이나 뭐 형이상학 이런 애들은 직관의 방법을 쓴다 하면 얘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까 실증주의자는 얘만 지식으로 봤는데 얘를 지식으로 사이비 지식이더라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베그루송은 얘도 이런 방법의 가치가 있는 거고 얘도 이런 방법으로 분석하는 이 자체의 고유성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설명이 좀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고 좀 정리해서 분석해 보세요. 내신 기간에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A는 분석 A가
예, 분석이고 B가 직관이네요. 분석, 직관. 분석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점, 끊임없이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는 실증과학의 방법도 맞고, 맞죠? 예. 형이상학이 아니라 실증과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분석은 외부에서 그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끌어들여봤자 그 대상을 완벽하게 100% 알 수 있지는 않다. 맞는 말이고 본질에 이룰 수 없다. 직관은 사물 안에 존재하는 본질, 이건 맞고, 대상의 상징적 표현, 상징을 쓰는 건 분석이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포착하는 형이상학의 방법은 맞지만 얘가 틀렸네요. 분석은 상대적인 인식, 다른 대상, 상대적. B는 그 대상의 어떤 고유성,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파악한다.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 A는 분석과 달리 직관은 부호적인 표현의 지적 공간 맞고, 맞죠? 마지막 단락에 있죠. 한 예술가가 A 파트 있죠? 예, 이거 분석해서 두 가지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 없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분석이라는 건 보편적 개념의 틀에 매여서, 여기 앞에 보편적 개념 나왔죠? 어딨냐? 네,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하는 게 이 분석이잖아. 이걸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룰 수 없고, 이건 이제 이때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개념 자체가 부분이 아니라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그 요소인 이유는 그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만 하나 임의적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부분이 아니라 요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것도 부분이 아니라 뭐다? 요소이다. 이렇게. 자, P도시 여행 중에 소묘를 했는데, 이 탑은 사원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원 건물은 또 P도시의 시가 전체와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탑이 있고, 탑은 사원에 있는데, 사원은 이 P도시, 전부 다 이렇게 P도시를 알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다. 사원 안에 탑이 있고, 사원은 P도시 안에 있고, 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탑을 소묘하기 위해서 주변과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다. 탑은 많은 돌로 축성되어 있으며 이제 돌들의 군집인데, 예술가는 오직 탑의 음영에만 주목하여 관찰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임의적 선택을 한 거죠. 임의적 선택. 나는 탑을 그릴 건데 탑의 음영만을 보겠다. 임의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임의적인 선택, 랜덤으로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라 뭐겠어요? 요소에 해당하겠죠. 부분이 아니라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즉 그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하여, 자, 보편적 개념에 주목하는 건 분석이죠. 탑 그 자체의 고유성을 보는 게 아니라 탑을 분석하겠다. 보편적인 것, 탑의 일반적인 개념에 주목해서 탑을 표현하였다. 예술가는 탑 외에도 P도시의 여러 곳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밑에다 전부 다 P도시라고 메모했다. 얘가 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탑 외에도 여러 곳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들을 모두 안다고 해서 탑이라는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게, 얘들의 이 그림들, 많은 소묘들은 전부 다 부분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요소기 때문이죠. 임의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는 일단 분석의 방법을 썼다. 이거 하나. 근데 그 분석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은 탑의 음영에만 주목했다. 임의적 선택을 했고, 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탑은 개념, 요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한번 질문 볼게요. 예술가가 소묘하기 위해서 관찰한 것은 임의적 선택 맞죠? 음영을 선택했고, 그 음영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가 맞고,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은 탑의 속성에 대한 인위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다 맞고, 탑의 어떤 보편적인 요소를 뽑아낸 거죠. 탑이라는 보편적인 요소를 뽑아냈으니까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다 맞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예술가는 탑의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함으로써. 근데 이제 보편적인 개념에 주목하는 게 뭐예요? 얘는 개별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해서 했다는 게 분석이잖아? 근데 이제 이건 그냥 보기랑 내용 자체가 다르네요. 얘는 반대로 보편적인 것에 주목한다 했잖아요. 개별적인 주목한 게 아니라 소묘를 통해 탑을 도식함으로써 피도시의 특성을 함축하였다가 아니라 이게 분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피도시 전체 특성을 함축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 이건 내용 자체가 틀렸네요. 네 번째, 피도시라는 네모가 적힌 그림들을 감상시킨다 해도 이거 전부 다 부분이 아니라 요소잖아. 피도시의 전체를 알 수는 없다. 맞죠? 그 다음 탑의 음영, 여러 각도에서 그린 탑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데, 예, 이게 전부 다 여러 각도 그려봤자 이건 요소에 불과하다고. 오로지 전체인 또 탑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이유가 분석에서 직관 갈 수 없는 이유 2번 맞죠? 부분이 아니라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거랑 연결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보시면 기역과 니은의 의문, 기역이 각각 분야에는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 뭐 이 글의 핵심이죠. 예. 실증 주의는 나머진 다 사이비 지식인데 딜타이는 이 과학적 지식도 있고 정신과학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자연과학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정신과학은 이해하는 거고 개입해서 이해하는 거고 자연과학은 배제하는 설명이다. 이게 반대로 이제 얘가 이제 딜타이였고 똑같은 맥락에서 정신과학은 이 베그르송 관점에서 정신과학은 직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분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베르그송 관련 서적 보시면 분석과 직관에 대한 기억은 아까 각각의 방법이 있다고 니은은 서로 대립한다 라는 거죠. 서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고 대립한다. 각각의 방법이 있어. 자, A 보시면 분석과 직관에 대한 베르그송은 아까 대립한다 했잖아요. 니은 견해는 둘 간의 불력 속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연속되지 않는다. 둘 다 동시에 사용될 수 없다를 의미한 것은 아니래. 연속되지 않는다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연속된다는 거죠. 분석과 직관의 구분을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게 얘랑 얘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잖아. 칸트의 경구에 적용하면 분석 없는 직관은 공허하고 직관 없는 분석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같이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야. 둘 다 대립하긴 한데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실제에 대한 치밀한 얘는 실제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거친 후에만 직관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분석과 직관의 연속성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베르그송이 얘가 대립하긴 하지만 둘 다 뭐하다? 필요하다. 두 가지 방법이 대립하긴 하지만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해. 예. 그건 이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필요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분석도 필요하고 직관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B는 이제 어떤 융합인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옛날에 문과, 이과, 분석은 이과고 직관은 문과일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구분해서 이런 학문하는 사람 이과, 문과 나눴는데 요즘에는 이 두 분야의 방법을 둘 다 쓰는 게 중요하다. 융합인재. 그래서 이것도 어떤 융합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도 얘와 얘가 둘 다 중요해. 이 셋 다 내용이 똑같아요. 분석도 중요하고 직관도 중요해. 분석과 직관을 합친 융합이 중요해. 융합이 중요해. 그 다음 상이한 인식의 방법이지만 보충되는 연속성의 원리. 맞죠? 네, 둘 다 중요해. 그 다음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서로 달라. 이게 기억이고 교육에서는 융합이 필요하다. 맞죠? 예, 이게 이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맞고
분석과 직관은 대립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이게 니은이고 문이과 계열의 구분두지하는 과정에서는 이 둘 간의 총체적 불연속성을 극복하려는 시도 맞죠? 예, 둘 다 필요하다. 예, 어떤 연속적인 거다. 이 불연속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극복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고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베르그송 맞죠?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통해 실제에 대한 직관이 가능하고 봄으로써 이까진 다 맞잖아요. 이 기억 내용에 의하면 두 분야의 방법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얘가 말을 하는 건 얘도 필요하고 얘도 둘 다 필요해. 내가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 이걸 거치야지 이게 가능하다. 예, 라는 건 얘와 얘가 연속돼 있다. 둘 다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한 거지 얘와 얘 자체가 방법적으로 다르다 라고 표현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게 분석은 이런 거야. 직관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분석과 직관의 방법적 차이에 대해 설명했는데 둘 다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두 개의 방법이 동일하다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방법론적 동일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방법이 다르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일단 5번에 고유한 방법 그래 방법은 다르지만 융합할 줄 아는 역량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두 번째 질문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까다롭네요. 이 분석과 직관 좀 표로 정리해서 내신 때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해서 지금은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